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나의 것 맛 같지 않은 것 없고 남의 꽃 욕심나지 않는 것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물건이 마음에 들면서도 남의 것을 다 가지고 싶어 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욕심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인데요. 사실 저는 어렸을 적에 욕심이 많은 편이었어요. 아무래도 형제 없이 외동딸로 혼자 살아다 보니 자연스레 이런 습관이 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엄마는 이런 제를 지켜보면서 걱정이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어렸을 적부터 저를 잡고 이 속담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본인 것에 만족을 하지 못하면 결국 욕심이 큰 화를 불러오게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덕분에 저는 성인이 된 두 제 것이 아니면 포기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삶을 살다 보니 부리지 않아야 하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속에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을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저는 현재 동네에서 서점을 운영하며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 엄마는 나이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었을 적부터 순두부찌개 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사실 엄마의 가게는 몇 년 전까지 이모와 함께 운영을 하시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모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먼저 세상에 떠나게 되었고 이후 엄마가 홀로 맡아서 운영해 오셨죠.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 다리가 좋지 않아 행동은 조금 느린 편이지만 음식 맛이 좋아서 그런지 손님이 꾸준히 끊이지 않고 찾아오고요. 이렇게 띄어쓰기와 구두점이 추가된 문장입니다. 있는 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시어머니는 나이를 먹어 여기저기 아프다는 핑계로 집에서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계세요. 매번 당연한 듯 용돈을 보내달라고 닥달하셔서 스트레스가 조금 있는 편이었죠. 사실 저도 일을 하다 보니 정신이 없을 때는 용돈 보내드리는 걸 깜빡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용돈 받는 날은 절대 안 까먹나 봐요. 바로 전화를 하셔서 용돈을 달라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아우, 너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니 뭐가 됐는데도 왜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네 어머니, 오늘이 무슨 날인데요? 설마 또 깜빡한 거니? 나이 먹은 나도 날짜 개념은 가지고 있는데 젊은 애가 대체 왜 그래? 오늘 이 일이잖아. 용돈 보내주는 날. 아,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요. 예. 바로 보낼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매번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쫓기듯이 용돈에 보내드려야 했죠. 시어머니가 하도 재촉을 하시니 누가 보면 제가 큰 빚이라도 가지고 있는 줄 알 거예요. 떼어먹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는 보내드릴 텐데 매번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재촉을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월초마다 왜 이런 전화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마음 같아서는 친정엄마도 직접 돈을 벌어 쓰는데 시어머니도 직접 벌어서 쓰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턱끝까지 차오르는 말을 매번 삼킬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남편은 시어머니를 끔찍하게 아끼는 것으로 동네에서도 유명한 효자였어요. 물론 효자 좋죠. 그리고 결혼 전에 처자식 없을 때 자기 부모한테 돈도 팍팍 드리고 외식도 자주 하고 물건도 많이 사주면 누가 뭐라고 하나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다르죠. 당장 먹여 살려야 하는 초자식이 있는데 처자식에게 줄목 쓸 시어머니에게 주거나 시어머니 배를 부르게 하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적당히 하는 것도 아니고 효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중년 10년까지 하니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시부가 가져가는 저 돈이면 우리의 장난감이라도 하나 더 사줄 텐데 하고요. 총각 때 했던 효자 노릇을 결혼해서까지 하는 건 좀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걸 넙죽넙죽 바늘 심어도 문제였고요. 저희 친정엄마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희 친정엄마랑 비교해도 시어머니는 너무 염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친정엄마는 제가 돈 10,000원을 드리는 것도 아꼈다가 나중에 목돈으로 주시고 맛있는 것이 있어서 사드리려고 하면 조용히 몰래 나가서 계산을 다 하고 오시곤 하거든요. 이렇게 연세가 드셨지만 자식은 아직도 애기 같다며 본인은 못 먹어도 저희에겐 다 퍼다 주곤 하시거든요.
이런 엄마랑 비교가 되니 더 속이 상했어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희생적이고 자식 돈이라면 벌벌거리면서 극구 안 봤는데 시어머니는 아주 자식 돈이라면 당연하게 아싸 좋다 하고 받아쳐가니 좋은 마음이 되다가도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 정내미가 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용돈 문제는 아예 제가 건들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효자 남편이 애초에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 용돈 드리는 문제는 미리 합의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나이도 있고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는데 쉬는 게 맞지 하며 최대한 맞춰 드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큰 문제는 따로 있었죠. 결혼 초까지만 해도 저만 바라보고 아껴줬던 남편이 아들을 출산한 후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자꾸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밖으로만 놔뒀어요. 아들은 끔찍하게 예뻐하면서도 집에 들어오면 저는 투명인간 취급을 했죠. 처음에는 제가 남편에게 큰 잘못이라도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어보기도 했었죠. 여보, 혹시 내가 잘못한 거라도 있어? 아니면 없는데 왜 나한테 화난 사람처럼 굴길래? 당신 요즘 집에 들어오면 나한테 말 한 마리 안 꺼내잖아. 집에 들어오면 애처럼 제자리 거기라도 봐라. 아, 당신을 쓸데없는 곳에 관심 두지 말고 애나 잘 키워. 남편은 저의 말에 화를 내면서 본인이 어떻게 살든지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항상 이렇게 물을 때마다 화만 내고 제대로 된 이유를 설명해 줄 생각을 하지 않으니 저로서는 엄청 답답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완전히 굳어지게 되면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될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시어머니에게 이유를 물어보게 되었어요. 남편이 유일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니까 혹시나 이유를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요즘 지호 아빠가 저랑 말을 안 섞으려고 하는데 혹시 이유 알고 계세요? 아이,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그 착한 애가 그렇게 행동할 때는 분명히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답 찾을 생각하지 말고 집에 가서 내 문제가 뭔지 고민 좀 해봐. 저는 고민 안 해본 것도 아닌데 지우 아빠가 왜 그러는 거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니까. 답을 못 찾겠으면 너는 그냥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애나 잘 키워라. 시어머니께서는 무조건 본인은 아는 게 없다면서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괜히 남편 잡지 말고 애나 잘 키우라며 잔소리를 퍼부어댔죠. 사실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본인 아들은 무역회사에 다니면서 돈을 잘 벌어오는데 저는 기껏해야 학생들 몇 명 왔다 갔다 거리는 동네 서점을 운영한다는 게 이유였죠. 게다가 저희 친족 엄마는 순두부찌개를 팔고 있으니까 천한 일을 하고 있다면서 남편이 간절히 원하지 않았으면 절대 결혼을 시키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입이 닿이토록 얘기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누굴 데리고 와도 반대를 쓸 것 같아요. 자기 효자 아들을 빼앗기는 건데 누구를 데리고 온 듯 좋겠나요? 여튼 저로서는 당연히 저와 친정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나빴죠. 그래서 그냥 결혼을 포기할까 생각해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어차피 시댁과 며느리는 천적이나 다름없어서 처음에는 서로 사이가 좋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남편을 너무 좋아하고 있어서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저는 친정엄마를 챙기는 것처럼 시어머니를 자주 보고 잘 챙겨드리면 나중에는 가까워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다짐했던 것처럼 저는 시어머니를 잘 챙기려고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노력을 당연한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하셨고 오히려 잘해드릴수록 시집살이를 시키기 바빴어요. 나 오늘 장 좀 봐서 해물탕 좀 만들어봐라. 네, 어머니. 저 오늘 퇴근하면 7시가 넘어서 해물탕까지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말만 들으면 내가 무슨 대기업이라도 다니는 줄 알겠다. 동네 서점하고 있으면서 왜 바쁜 적이야? 평소에 손님도 없던데. 아니,
그냥 빨리 문 닫고 와라. 어머니, 그래도 문 닫는 시간을 지켜야죠. 해물탕은 주말에 해드릴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될까요? 그날 시어머니는 기다리라는 저의 말에 난리가 났어요. 결국 저는 서점도 일찍 닫고 해물탕 재료들을 사가지고 가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드릴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드시면서도 비린내가 난다는 이 양념이 이상하다는 일 끝까지 꼬투리를 잡으셨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보니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했죠. 사실 마음 같아서는 어디 멀리 이사라도 가고 싶었어요. 시어머니와 5분 거리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매일 같이 불려가서 일을 하는 게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에게 지사를 가자면서 이야기를 슬며시 꺼내보기도 했죠. 그러나 시어머니와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면서 방방 뛰더라고요. 결국 그날 이후로 이사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저 시어머니가 저를 예쁘게 보는 순간이 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죠. 꿈은 꿈이었나 봐요. 제가 아이를 낳은 후 남편이 저를 막대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시어머니도 시간이 갈수록 더 과감하게 저를 대하더군요. 말 끝마다 막마른 기분이고 애 낳고 이혼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게다가 저를 불러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 적도 있었죠. 아예 너도 준성이가 사업하고 싶다 이야기하는 거 들었지? 네, 저도 듣기는 했는데 먹고 사는 게 우선이라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너는 왜 우리 아들 꿈을 망치니? 그리고 사업할 돈이 없으면 만들면 되잖아. 내 사업할 돈을 어떻게 만들어요? 대출이라도 받으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변한 길을 놔두고 왜 빚을 지니네? 엄마 가게 팔아서 돈 해주면 되잖아. 네. 그게 무슨 엄마 가게를 팔라니요? 너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라. 아니, 늙은 노인네가 언제까지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빨리 팔아 제끼고 사업하는데 투자한 게 낫지 않겠니? 어머니, 그 가게에 저희 엄마 밥줄이에요. 그 가게 운영하면서 모아놓은 돈도 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준성이가 잘 되면 가만히 있겠니? 크게 한몫 되어주겠지? 시어머니는 자꾸 친정엄마 가게를 팔아서 남편 사업하는데 돈 좀 보태주라는 욕을 하셨어요. 그러나 쟤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친정엄마 가게를 파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거절을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직접 요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엄마는 돈이 얼마나 필요하길래 가게까지 팔라고 하는 거냐며 엄청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친정엄마에게 일단 모르는 척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린 후 전화를 끊었죠.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직접 요구를 하셨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까 점점 이혼에 대한 생각이 굳어졌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아들이 마음에 걸렸지만 무작정 버티고 있다가는 제가 제 풀에 지쳐 쓰러질 것 같았죠. 그리고 이혼을 한다고 해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만나는 것을 반대할 생각은 아니었기에 아들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이혼을 결정하게 된 후 전 그냥 합의해혼으로 이야기를 하고 끝날까 고민을 했었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어머니 성격에 이혼을 할 거면 저희 아들을 내놓고 가라고 할 것 같았어요. 재산 분할은 둘째치고 양육권은 죽어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고민 끝에 이혼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저는 친구에게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아 사무실에 찾아가게 되었고 상담 후 본격적으로 소장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갑자기 병원에서 다급한 연락이 한 통 오더라고요. 친정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대형 병원이었는데 처음에는 잘못 걸려온 전화로 생각했죠. 안녕하세요. 여기 병원인데요. 김영미 씨 따님 되시죠? 네, 제가 딸인데 병원에서 왜 전화를 하세요? 휴대폰에 딸이라고 적혀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지금 환자분께서 집에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 오셨거든요. 친한 분이 집에 찾아갔다가 발견하고 신고를 하셨다는데 아무래도 빨리 오셔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저희 엄마가 쓰러져요.
수술할 정도면 심각한 상황인 거죠. 전화로 설명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최대한 빨리 수술에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오세요. 보호자가 사인하지 않으면 수술을 받을 수 없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은 후 정신을 반쯤 놓은 채로 병원에 달려갔어요. 도착하자마자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엄마께서 급성 뇌출혈이 왔다고 하셨어요. 수술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시도하겠지만 살아남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셨어요. 또한 만약 회복한다 하더라도 마비와 같은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시도할 것인지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저는 무슨 치료든 다 받을 테니까 제발 엄마를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그렇게 엄마는 수술을 받게 되었고 곧장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그러나 중환자실에서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곧장 장례식을 차리게 되었고 물론 문자도 돌렸죠. 당연히 남편에게는 가장 먼저 연락을 했고 장례식장으로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남편은 장례식장이 만들어지자마자 퇴사 전에 처리해줘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바쁘다면서 대충 절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전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그리고 먼저 와서 장례식장에 지키고 있던 친척분들도 황당하다는 듯 남편을 쳐다봤어요. 사업할 돈도 없으면서 퇴사를 혼자 결정한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아닌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데 상주 노릇은 고사하고 장례식장에 있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 기가 막혔죠. 그러나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장례식이 끝나면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것이니까요. 태고, 금방 헤어질 사람인데 뭐 신경 쓰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나가버렸고 몇 시간이 지난 후 일본에서 살고 있던 사촌 여동생이 달려왔어요. 오랜만에 사촌 동생과 이런저런 안부 인사를 나누고 있다가 엄마의 영정사진을 봤는데 문득 가지고 계시던 염주 팔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애지중지하던 팔찌가 하나 있거든요. 그 팔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품으로 가지고 있던 건데 엄마는 그걸 항상 차고 계셨어요.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거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끼던 거라 그 팔찌를 장례식장 영정사진 앞에 놔야겠다 싶었죠. 엄마가 떠나시면서 그걸 가져가신다면 아버지가 금방 알아보실 수 있겠다는 자식으로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촌 동생에게 집에 가서 그 팔찌를 가져다 줄 수 있겠냐는 부탁을 하게요. 되었죠. 사실 엄마는 병원에 실려갔을 때에도 그 팔찌를 찾고 계셨어요. 하지만 스스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으니 팔찌를 채워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제가 엄마 집에 가져다 놨었죠.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바로 장례식장에 차리다 보니 정신이 하도 없어서 염주 팔찌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직접 가지러 가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저는 상주로 있다 보니 문상객들이 계속 들이닥치는 상황이라서 장례식장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촌 동생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사촌 동생은 저의 부탁에 흔쾌히 알겠다고 하면서 집 비밀번호까지 받아서 나갔죠. 그런데 한 20분 정도 지났을 때쯤 사촌 동생이 염주 팔찌를 가지고 장례식장으로 뛰어들어오면서 저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언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전화 계속. 문상객들이 계속 오셔서 휴대폰 볼 새가 없었네. 왜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었어? 언니, 형부 제정신 아닌가 봐. 이모가 가지고 있던 폐물이랑 명품 가방 팔아서 본인 엄마 칠순잔치 하겠대. 뭐, 그게 무슨 소리야네. 형부 회사 일 바쁘다고 하면서 먼저 갔는데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사촌 동생은 저의 말에 본인 시력이 얼마나 좋은데 그걸 잘못 보겠냐면서 펄쩍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휴대폰을 켜서 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설마 했었는데 영상을 보니 남편은 친정으로 가서 엄마 방에 있던 금으로 된 팔자 목걸이 등 폐물과 젊었을 때 제가 선물한 명품 가방 등을 챙겨 나오면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것은 남편이 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이런 게 바로 격경사 아니냐? 이거 팔아 제껴서 우리 엄마 칠순잔치 거하게 해줘야지.
하절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 오랜만에 또 효자누를 좀 하니까 신난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데 폐물을 훔쳐서 시어머니 칠순잔치를 해줄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누구랑 통화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겹경사라니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사촌동생이 하는 말이 들어보니 본인이 아파트에 도착한 후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안에서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혹시 도둑일까 하는 생각에 적잖이 당황했어요. 사촌동생은 내부에 있는 사람이 곧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급하게 계단을 이용해 위층으로 올라갔대요. 그리고는 일단 신고를 해도 증거를 남겨둬야 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집에서 나온 사람은 제 남편이었다고 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증거부터 잡아야겠다 싶어 급하게 숨어서 영상을 찍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계단에 남편의 모습이 조금 가려졌지만 아마도 통화 녹음은 잘 되었을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사촌동생은 남편이 물건을 가져가는 집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쟁이라도 났다 싶을 정도로 난장판이 따로 없었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해준 서랍을 열어보니까 비싼 물건들이 다 있었다고 했어요. 가져가고 염주 팔찌 하나만 남겨져 있었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염주 팔찌는 나무로 된 거니까 돈도 안 된다 생각했던 것 같다고 했죠. 그래서 동생은 일단 염주 팔찌를 챙겨 나오면서 곧바로 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문상객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어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곧장 장례식장으로 달려왔던 것이었고요. 저는 사촌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해봐도 전화 연결이 안 되더군요. 아무래도 칠순잔치를 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사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남편이 뜬금없이 병원에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여보, 내가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최순전춘 취소한 게 나을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어머니 칠순잔치에 잔뜩 기대하고 계시는데 취소했다고 하면 엄청 실망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잔치를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는 거려. 저도 도저히 시간을 내줄 수 없을 만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아이 장모님이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데 예상 말을 못하지만 그렇게 말해주신다면 고마울 것 같네요. 엄마가 일어나시면 어머니 칠순잔치 날짜를 다시 잡아서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남편이 찾아와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니까 저는 당연히 취소를 했겠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 그때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취소는 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더구나 시어머니의 칠순잔치가 바로 그날이었으니 저는 사촌동생이 한 이야기를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문상객 맞이도 때려치우고 곧장 친정엄마가 남겨주신 유물인 팔찌를 찾았습니다. 시어머니 칠순잔치 장소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사실 시어머니 칠순잔치는 남편과 함께 가서 상담받고 예약을 했던 거라 저는 어느 곳, 어느 홀에서 진행되는지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사실 저는 시어머니 칠순 전체 장소로 가는 와중에도 설마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다는데 잔치를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시어머니의 칠순잔치는 진행이 되고 있었죠.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곳을 살짝 들여다보니까 남편은 시어머니를 업은 채 좋다며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신난다고 노래방 기계로 트로트를 부르면서 잔치를 즐기고 있었죠. 저희 친정엄마는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칠순잔치를 하고 있다는 게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남보다 못한 사이로 엮여있는 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예의도 아니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특히 다른 친척들은 그렇다 쳐도 남편은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데 웃고 떠들면 안 되지 않나요? 게다가 저희 친정엄마가 가지고 있는 폐물과 명품 가방을 팔아 칠순잔치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생각 자체에 열이 뻗쳐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곧장 칠순잔치 식장 안으로 들어가서 난리를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어떤 여자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남편 옆에 찰싹 붙어 있었고 예쁘장한 젊은 사람이었는데
전 생존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너무 멀리 있어서 사촌 동생인가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혼식이며 돌잔치 때 본 적 없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 쪽을 빤히 바라보면서 대체 누군지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옆에 있는 그 여자와 다정하게 연인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마이크를 잡은 채 그 여자를 식구들 앞에 소개하더군요. 아이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까부터 보고 계실 테지만 저희 아들 옆에 있는 예쁘장한 아이가 바로 제2에게 비며느리입니다. 혜정아, 친척분들 앞에 인사드려라.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머니께서 칠순잔치를 하신다기에 실례인 줄 알면서도 축하해드리려고 찾아왔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기 계신 친척분들에게 빨리 소개를 드렸어야 하는데 창피함에 미처 말씀을 못 드렸네요. 저희 아들이 6개월 전쯤에 안타깝게 이혼을 하게 되었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두 사람이 결혼을 결심했다기에 이렇게 좋은 날 말씀드리는 거니 아무쪼록 저희 예비며느리 예쁘게 봐주세요.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6개월 전에 이미 이혼을 했다며 그 여자를 남편의 재혼 상대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싶었죠. 저는 시어머니가 그 여자를 소개할 때부터 증거물부터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에 휴대폰을 꺼내 영상과 사진을 찍어 놓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을 끝낸 후 곧장 칠순잔치 측정안으로 쳐들어갔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뒤집어 엎으면서 난장판을 만들었어요. 갑자기 제가 나타나자 시어머니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고 친척분들은 이혼을 했다면서 상복을 차림으로 여기를 왜 오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아주 뻔뻔하게 나왔죠. 당신 제정신이야. 장모님 돌아가셨으면 장례식장이나 지키고 앉아있을 것이지. 왜 남의 자체 쳐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놔. 남의 잔치 같은 소리 하네. 잔치 우리 엄마 돈으로 열었잖아. 그건 또 무슨 헛소리야? 장모님 돌아가셨더니 네 정신도 같이 나갔나 보네. 내가 당신 도둑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감히 우리 엄마 패물이랑 명품 가방을 가져다가 팔고 그 돈으로 칠순잔치를 열 생각을 해. 저는 남편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당장 가지고 간 엄마 패물과 명품 가방들을 가지고 오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상간녀는 남편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딴 짓을 왜 하냐고 당장 식장에서 나가라며 맞대응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사촌 동생에게 받은 영상이 있었고 지체할 것도 없이 그걸 그들 앞에 보여줬죠. 그러자 남편이 영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냐면서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영상을 본 후 움찔했지만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죠. 우리 아들이 그 집사위인데 그 정도도 못 챙겨 나오냐? 장모 돌아가셨으면 본인 목 챙겨 나오는 게 당연한 거지. 아까 친척들 앞에서 6개월 전에 이혼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혼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전 장모 물건들을 훔쳐가요? 당장 우리 엄마 유품 내놔요. 저는 뻔뻔한 시어머니의 말에 펄쩍 뛰면서 무슨 자격으로 그 물건들을 가지고 가냐며 당장 친정엄마 유품을 가지고 오라 면서 충분히 맞대응했어요. 난리를 쳤어요. 그러자 식장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적잖이 당황한 듯 서로 수근수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연히 시어머니와 남편도 한숨을 쉬면서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죠. 그러다가 남편은 뒤숭숭한 분위기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것인지 저에게 다가와 손목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는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다급하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외치더군요. 그러자 남편은 무슨 일이냐며 잡고 있던 제 손을 풀었어요. 시어머니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곧장 제 앞으로 다가왔고 억지로 제 팔목을 붙잡더니 팔찌 좀 보자고 했죠. 그러면서 팔찌에 달려있는 가장 큰 염 자세히 살펴보더니 지거 어디서 났냐고 묻더라고요. 나 이 팔찌 어디서 났어? 제가 차고 있는 팔찌는 왜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유품으로 남겨준 염주 팔찌도 가져다 팔렸고요.
저는 이미 열을 받을 대로 받아 눈이 뒤집힌 상황이었고 시어머니 앞에 이것도 가져다 팔 거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무슨 충격을 받은 건지 갑자기 심장 쪽을 부여잡고 쓰러지더군요. 당연히 순식간에 칠순잔치는 혼비백산이 됐어요. 남편은 다급하게 119에 신고를 했고 친척들은 앞으로 다가와 시어머니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죠. 그리고 직원들의 통제에 가족 외에는 식장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싶었죠. 처음에는 혹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연기라도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상황이 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119가 도착한 후 저희 엄마의 장례식이 진행되던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저도 찝찝한 마음을 안고 다시 엄마 장례식장으로 돌아가 상주 노릇을 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세상을 완전히 떠나는 마지막 날이 찾아왔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친척들과 함께 발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병원복 차림으로 휠체어를 탄 채 남편과 함께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심장마비라고 들었는데 의식을 되찾자마자 이렇게 나오셔도 되나 하는 생각을 했었죠. 당연히 시어머니가 밉고 싫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한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친정엄마 장례식장에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몰매를 맞는 것은 죄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빨리 병실로 올려보내야겠다 했죠. 장례 마지막 날에 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엄마한테 인사를 드리러 오신 거라면 빨리 하고 가세요. 만약 저에게 할 말이 있어서 오신 거라면 나중에 태어난 후 찾아오시고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들어주면 안 되겠니? 사돈이랑 너에게 꼭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병실에 올라가자마자 준성이한테 의지해서 온 거야? 잊어서 무슨 할 말이요? 사돈이 세상을 떠났다는데도 한번 찾아와 보지도 않고 칠순잔치 신나게 즐기셨으면서 왜요? 또 가게 팔아 돈을 달라는 말이라도 하려고 오셨나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서 일부러 말을 강하게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휠체어에서 힘들게 내려와 제 옆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남편도 갑자기 왜 이러나 싶어서 엄청 당황스러웠죠.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던 친척들도 많이 당황했는지 앞으로 다가와 시어머니를 억지로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꿋꿋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예전 성함을 이야기하며 맞냐고 물었죠. 제 영화 혹시나 아버지 성함이 김정철이 맞아? 네, 어머니가 그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저희 아버지 개명하기 전 이름인데 저는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아버지의 예전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절에서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제가 10살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날 단명을 사주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속는 셈 치고 급하게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어요. 단명 사준이 몇 살에 세상을 떠난다는 이 모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사람 심리가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찝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급하게 절에서 이름을 받아 변경 신청을 했고 그 덕분인 건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죠. 아버지의 예전 이름은 저희 가족들과 오랜 친구분들 정도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고 있나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버지의 예전 이름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더군요. 네, 아버지께서 나한테 은인이시래요. 은인이란 제가 정철이 오빠, 달인 줄도 몰랐답니다. 미안해요. 네, 은인이시네요. 그럼 우리 아버지 아셔서 이 뜻이시군요. 전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아버지 성함 확인하더니 은인이라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어릴 적에 한 동네에서 친한 오빠, 동생으로 자랐대요. 그런데 홀로 지내시던 시모의 어머님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쓰러지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긴급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막 성인이 된 본인에게는 수술비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돈을 빌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답니다. 계셨다고 했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시어머니의 어머니 소식을 듣게 되었는지 병원으로 찾아와서 본인의 전 재산을 내주면서 도와주셨다고 해요. 덕분에 할머니는 수술을 받은 후 무사히 깨어날 수 있었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한 고비를 넘기게 되었고, 언젠가 아버지에게 은혜를 갚겠다 다짐을 했다고 했죠. 그러나 아버지는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 동네를 떠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본인도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아예 연락이 닿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해요. 물론 성인이 되고 취직을 한 후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기도 했으나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를 잊고 살았는데 질순잔치에서 제가 차고 있던 익숙한 팔찌를 보게 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말하길 제가 차고 있던 팔찌는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팔찌는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받아서 계속 차고 다녔던 곳이었고, 큰 염주의 할아버지의 성함 석자가 각인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차고 있던 팔찌를 봤으니 친할아버지의 성함이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죠. 그래서인지 제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를 보자마자 염주부터 확인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은인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충격을 받아 쓰러지게 되었고요. 시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두 손 모아 싹싹 빌었어요. 그러나 이미 저는 화가 날 대로 난 상황이었어요. 며느라까 내가 잘못했다 아이. 그동안 내가 은인의 딸을 그렇게 구박하고 미워했어. 많이 늦었지만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갚고 싶은데 받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빌게 해. 아니요. 저는 이미 두 사람에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이혼할 겁니다. 할지, 영아,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용서해주라. 준성아, 너 뭐하니? 얼른 지영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고 여보 내가 미안해 죽을 죄를 지었어. 저는 두 사람과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주세요. 그리고 이혼은 무조건 할 거고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올 겁니다. 은혜 갚고 싶다고 하셨으니 양육권 싸움은 하지 말죠. 우리 그렇게 두 사람은 다른 친족들에게 이끌려서 장례식장에 나가야 했어요. 저는 할인 후 엄마를 좋은 곳에 모셔놓고 곧장 변호사를 찾아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은 넘겨주고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상간녀 소송까지 함께 걸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가지고 간 폐물들과 명품 가방들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었죠. 이후 저는 무사히 이혼을 하게 되었고 가지고 있던 증거물 덕분인지 양육권은 물론이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모두 받아냈어요. 그러나 이혼을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이혼 후 이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미련을 못 버렸는지 몇 번이나 제 앞에 나타나서 싹싹 빌었어요. 지형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하시는 구박도 하지 않고 용돈도 달라고 하지 않고 아들에게 효자 노릇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 우리 준성이랑 다시 합쳐서 살면 안 되겠냐? 아이 둘 사이에 지호도 있는데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게 해야지. 그래, 여보. 내가 잘해줄 테니까 우리 다시 잘해보자 라니요. 저는 합칠 생각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젊은 여자랑 바람까지 나고 퇴직도 하지 않았나요? 어차피 돈 한 푼 없는 거지나 다름없는데 죄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사람이랑 합치겠어요? 저는 엎드려서 싹싹 비는 두 사람에게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라면서 무시하고 쫓아내버렸죠.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전 남편과 살던 집을 아예 정리해서 친정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죠. 그리고 순두부 가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동네 서점은 아르바이트생을 두며 운영하고 진정 엄마 가게는 제가 맡아서 운영하기로 했어요. 물론 음식 장사라는 게 부담감도 있고 아직 친정엄마 손맛을 따라가려면 멀었지만 손님들도 오실 때마다 맛있다며 응원해 주시고 저도 이것저것 넣어보면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며 운영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친정엄마의 손맛에 반이라도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혼 후 바뀐 환경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저희 아들도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가게도 여전히 잘 되고 있어서 저는 이자야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사람 인생에는 기륭하복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하늘에 계신 엄마께서 좋은 일도 가져다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애청자님들, 저의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들 화보다는 복이 가득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